결혼이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5 소정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잠자리는 석 달 전. 그런데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혹시 남편 아닌 다른 분인가요? 의사의 질문에 소정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 들어온 그 사람.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에 돌기 시작한 소문, 그리고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CCTV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기도 한 작은 시골 마을, 2층 단독주택에 새벽 6시 알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소정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33인 남편 장민호는 벌써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회사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지만 소정은 그저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정아, 밥은 했나? 65세인 시아버지 장세준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어요. 권위적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음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남자의 목소리였죠. 네, 아버님. 곧 차려드릴게요. 소정은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이 집에서는 늘 혼자인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직장에 매달려 있고 시아버지와는 어색한 거리감이 흘렀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며 소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 어귀에서 60세쯤 되어 보이는 이복자 아주머니가 다른 동네 사람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모든 소문에 빠삭한 복자 아주머니의 시선이 자꾸만 이쪽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왜 그리 홀로 다니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어디 갔나 몰라. 복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소정은 창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세준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의 세준은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었어요.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오랜 공무원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민호, 그 녀석은 언제 들어오나?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세준은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정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바라보던 세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고생이 많구나, 소정아.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소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아버지의 다른 모습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소정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다면 과연 이 길을 택했을까요? 25 청춘을 이 고요한 집에서 보내는 일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세준은 밥을 먹으며 가끔 소정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여린 어깨와 조용한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아들이 너무 무심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준은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소정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또 다시 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복자 아주머니의 시선이 여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소정은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죠. 설마. 소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부어 보였고 가슴도 예전보다 팽팽해진 느낌이었어요. 민호와의 마지막 잠자리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이고 차가웠죠. 요즘 민호는 집에 들어와도 소정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소정은 조심스럽게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병원이었지만 50대 여의사는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임신 7주 정도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에 소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민호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한 상황에서요. 혹시 남편분이 아닌 다른 분과의? 의사는 소정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밤, 소정의 뇌리에 한 달 전의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출장을 간 날 밤이었어요. 소정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에 깼었죠. 술 냄새가 진동했고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은 민호가 일찍 돌아온 줄 알고 반갑게 일어났는데, 민호야? 소정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세준이었어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세준이 심하게 취한 상태로 소정의 방에서 비틀거리고 있었죠. 아버님, 왜 여기에? 미안하다, 소정아. 너무 외롭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소정은 놀라서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 세준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세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소정은 그날의 일을 꿈이었다고, 착각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소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봤어요. 일단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정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복자 아주머니가 멀리서 소정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나오네. 요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니. 복자 아주머니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게 금세 소문이 되니까요. 집에 도착한 소정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소정을 더욱 괴롭혔죠. 세준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정이 들어오자 힐끗 쳐다봤지만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소정은 세준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세준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소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죠. 아버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정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세준은 차를 마시며 소정을 쳐다봤어요. 저 혹시 그날 밤 기억하세요? 세준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그날 밤? 민호가 출장 간 날 밤이요. 아버님이 제 방에 그런 일은 없었다. 세준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세준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세준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민호와는 석 달째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세준은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 아주머니의 큰 목소리였어요. 어머, 이거 대박이네.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소정과 세준은 서둘러 창가로 갔습니다. 복자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컴퓨터 수리해준다고 왔는데 이 집 CCTV 파일이 복구됐다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복자 아주머니의 아들은 20대 후반의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며칠 전 세준이 고장난 컴퓨터 수리를 부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된 CCTV 파일들이 복구된 모양이었어요.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 며느리 방의 시아버지가. 복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정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세준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자 씨, 그게 뭔 소린가요? 어머, 세준 씨. 이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컴퓨터 고치다가 발견한 건데 복자 아주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세준에게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영상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소정의 방에 들어가는 세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세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런데 며느리 요즘 임신한 것 같던데? 배가 조금 나오고 얼굴도 부었더라고. 복자 아주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세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자 아주머니는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머,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소정은 집 안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이런 소문이 돌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예요. 세준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소정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아, 미안하다. 세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소문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복자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떤 사람은 소정이 일부러 유혹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세준이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수군거렸죠. 며느리 배불렀다더라. 근데 남편 얼굴은 몇 달째 못 봤다며? 아이고, 그 집 어떻게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집을 향했습니다. 소정은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영상을 보여줬던 모양이었어요.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아버지. 민호는 문을 쾅 하고 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를?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민호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정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민호야, 들어봐. 나는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민호는 소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그날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고요. 나는 너무 놀라서. 그게 핑계가 되나요? 세준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소정이한테 화내지 마라. 모든 잘못은 내가 했다. 아버지는 입 다물어요. 민호는 세준을 노려봤습니다. 그날 내가 술에 취했고 정신이 없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믿고 싶었는데 세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실수라고요? 민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로 내 아내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까지 생겼다는 거고요?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호야, 나는 정말 죄가 없어.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민호는 소정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아요? 소정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나는 그냥 집을 나가겠어. 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모든 게 내 탓이 되는 건 싫어. 잠깐만. 민호가 소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소정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있는 대로 손가락질 받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욕먹는 거잖아. 세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호는 집에 들어와도 소정과 말을 섞지 않았고 세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소정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며 견뎠지만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어요. 장을 보러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자 아주머니는 대놓고 소정을 외면했습니다. 저 여자 뻔뻔하게 아직도 여기 살고 있네. 시아버지, 아이 베고 다니면서 말이야.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소정 씨. 민호가 소정을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거 사인해요. 민호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민호야,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소정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촘촘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지워요. 그래야 당신도, 나도 살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 소정은 배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죄는 없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요.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할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고요. 소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소정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의사는 소정의 상황을 듣고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하지만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소정은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소정은 완전히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우면 모든 게 끝날까? 소정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고통받을 텐데 시간이 흘러 소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윤소정님, 들어오세요. 소정은 일어났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건 정말 죄일까? 갑자기 소정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소정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소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소정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나의 선택, 나의 책임으로. 그날 밤, 소정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사인할게요. 하지만 아이는 지킬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 지 사흘 후, 소정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임시 거처를 구해줬고, 소정은 그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마을에는 더욱 자극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정이 돈을 받고 집을 나간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세준이 며느리를 쫓아냈다고 수군거렸죠. 결국 그 집 며느리 쫓겨나는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배까지 불렀는데 복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동네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세준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은 듯 수염이 거칠게 나 있었죠. 세준은 마을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버스 정류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과 일을 마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세준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세준 씨? 복자 아주머니도 구경꾼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세준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히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어머, 세준 씨가 왜 저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생 무릎 한 번 꿇은 적 없던 권위적인 세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세준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소정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이 늙은이가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세준을 바라봤어요. 술에 취했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해야 할 시아버지가 오히려 해를 끼쳤습니다. 세준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발 소정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가락질하지 말아 주십시오. 복자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세준 씨,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 알리고 싶습니다. 소정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에 올라갔고 지역 뉴스에서도 보도됐어요. 경기도 한 시골 마을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세준의 용기를 높이 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은 사과라고 비판했죠. 소정은 임시 거처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무릎 꿇은 세준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과 동시에 안쓰러움도 느껴졌죠. 며칠 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소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윤소정님, 저희가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출산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소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준은 그 후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5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겨뒀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지 않겠다.
다만 소정이와 아이만은 원망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속죄하며 살겠다. 세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갈 뿐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소정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딸 예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과 파트타임 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를 쏙 빼닮은 예쁜 얼굴에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죠. 소정은 예나를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두 돌이 된 예나가 가끔 묻는 말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를 보고 궁금해했죠. 예나 아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예나를 사랑하고 있어. 소정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어느 날 오후 소정이 예나와 함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수척해진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정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봤어요. 세준 아버님. 세준은 놀이터 철망 너머에서 멈춰 서서 예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그네를 타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소정아. 세준의 목소리는 2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한참을 찾았다. 너와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세준은 철망을 잡고 서 있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겠다는 듯이요. 들어오셔도 돼요. 소정이 말하자 세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예나도 가족이 필요하니까요. 소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2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증오보다는 용서가 자신에게도 예나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세준이 조심스럽게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예나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안녕, 예나야. 세준이 무릎을 꿇고 예나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예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세준을 쳐다봤어요. 할아버지예요? 응,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도 차마 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 머리 하얘요. 예나가 천진하게 말하자 세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할아버지가 많이 늙었네. 소정은 세준을 바라봤어요. 권위적이고 무서웠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는 늙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산에서 절에서 자비를 하며 지냈다. 너희들 생각하며. 세준은 예나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족하다. 아버님, 제발 가끔씩만이라도 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다오. 그것만으로도 이 늙은이에게는 큰 선물이다. 세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나에게도 가족이 필요해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날부터 세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나를 보러 왔습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소정의 눈치를 보며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예나는 금세 세준에게 익숙해졌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예나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고 세준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소정은 한부모 가족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소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젊은 엄마가 물었어요. 소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세준은 근처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죠. 세준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복지시설 직원이 말하자 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일이니까요. 토요일 오후 소정과 예나는 세준이 있는 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예나가 세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세준은 예나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예나, 학교는 재미있었나? 네. 오늘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예나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와 자신,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나? 세준이 웃으며 말하자 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소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가족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나가 소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건 이상한 거예요? 소정은 예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나야, 가족이라는 건 꼭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게 가족이야. 그럼 우리도 진짜 가족이에요? 물론이지.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예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일기를 썼어요. 몇 년째 계속해온 습관이었죠. 가족이란 피보다도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것이니까. 세준 아버님과 나, 그리고 예나, 우리는 전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들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세준은 복지시설에서 혼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고마워, 소정아. 그리고 예나야. 너희들이 이 늙은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예나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세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세 사람. 그들만의 특별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